안녕하십니까. MTN 시청자 여러분. 재무설계 전문회사 TMV 어드바이저의 최정근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자산관리의 시작, 재무설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가 멋진 배를 타고 모험과 항해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근데 그렇게 행복한 여행을 떠날 때 정확한 지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암초를 만나 우리가 난파될 확률이 더 크겠죠? 개인의 자산 관리도 이처럼 정확한 지도 없이 시작한다면 잘못된 자산 관리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인생의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는요. 먼저 재무설계의 이해와 실행을 알아보고요. 저축과 소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재무설계의 7가지 원칙과 재무설계의 4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와 재무설계. MTN 시청자 여러분들은 현재 재테크를 하고 계십니까? 재무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저는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들은요. 재테크와 재무설계 둘 중에 어떤 게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재테크와 재무설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테크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테크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용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 테크놀리지의 준말이고요. 재물 재자에 테크놀리지를 합성한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재무관리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적은 돈을 투자해서 더 큰 돈으로 만들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혹자는 재테크를 수익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2, 3년 전에 재테크 열풍이 불었었죠. 그때 건전한 재무 설계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묻지마 펀드라든가 몰빵 투자를 통한 수익률에 집착한 투자를 하다가 개인 자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도 중요하고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알아볼 재무설계라는 겁니다. 재무설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설계란 내가 가진 현재의 수입과 재산을 바탕으로 개인마다 다른 인생의 흐름에 맞추어 내가 가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돈에 대해 계획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돈이 마련되어 있도록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재무설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저는 적은 돈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재무설계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재무설계는 고액 자산가들만이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재무설계, 과연 고액 자산가들만이 하는 걸까요? 재무설계는 우리 생활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여름 8월에 가까운 계곡으로 가족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과 시원한 바닷가에 가서 휴가를 즐기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여름 휴가를 준비하실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겁니다. 우리는 2012년에 여름 휴가를 계획할 건데요. 현재 여름 휴가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저축을 하실 수도 있고 준비를 안 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우리 생활 근처에 있는 재무설계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무 목표는 어떤 건가요? 2012년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겁니다. 비용은요, 한 60만 원 정도로 목표를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년간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갖고 저축을 하면 되겠죠.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하면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월 5만 원씩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1년 후에 올해처럼 행복한 여름 휴가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재무 설계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습니다. 재무 설계, 좀 더 먼 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4년 후에 우리는 결혼 자금이 필요하고요. 5년 후에는 가족 유럽 여행, 자동차 바꾸기, 그리고 10년, 15년 후에 자녀 대학 자금이라든가 20년, 30년 후에 은퇴 자금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자금들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재무 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 돈들을 모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재무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런 이후에 그 재무 목표에 맞는 상품을 추천받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후반부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재무 설계,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돈이 마련되어 있도록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돈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하겠죠. 그래서 재무 설계를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마음의 평온이라고도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하고 실행해 놓는다면 우리는 두 손 두 발 쭉 뻗고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를 통한 기대 효과는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연봉 상승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저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건전한 재무 설계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재무 설계는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라이프 사이클은 어떤 건가요? 한 개인이 태어나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일반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어떤 걸까요? 한 개인이 태어나서 결혼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녀 교육과 대학 자금을 준비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또 자녀 결혼을 준비하고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개개인마다 기간의 차이가 있고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여러 가지 일들은 개개인마다 모두 이루어지겠죠. 근데 최근에 개인 자산 관리의 시대, 또 재무 설계의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라이프 사이클의 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간에 수입이 줄어든다거나 지출이 늘어난다거나 또는 후반부의 지출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떤 일일까요? 왜 라이프 사이클의 변형이 왔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대의 질병은 무엇일까요? 암일까요? 신종플루일까요? 재무설계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인류 최대의 질병은 장수라고도 합니다. 오래 사는 위험에 대해서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고 한다면 재앙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MTN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에 한 연구기관에 따른 연구 자료입니다. 71년생 절반이 94세 이상까지 산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는 재무설계를 실행을 옮겨야 됩니다. 최근에 연금복권 520이라는 것도 있죠. 어떤 내용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1등에 당첨되면 매달 500만 원씩 20년 동안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연금복권에 당첨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 금융 트렌드가 이제는 재무설계 시대가 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90년의 인생 또는 100세의 시대를 산모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3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고 또
또 30년 노후 생활을 보낸다고 하죠. 이 90세 또는 100세의 인생을 어떻게 슬기롭게 계획을 세워볼지 재무설계에 대해 실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로드맵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라이프 사이클을 제가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쉽게 그리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에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화살표를 그립니다. 그리고 밑에는 본인의 이름을 적고 나이를 적습니다. 그리고 기혼자일 경우에는 배우자와 아이의 이름과 나이를 적습니다. 그리고 은퇴 시점을 정해 보시고요. 중간에 개개인이 세웠던 재무 목표를 하나하나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강사를 한번 재무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정근이고요. 나이는 30살입니다. 2년 후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 후에 자녀 출산과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 자녀가 대학교를 가게 되겠죠. 졸업과 취업, 그리고 결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 생활을 준비하게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평창올림픽 개최가 확정이 됐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굉장히 기뻤는데요.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굉장히 기쁘면서도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현재 만나고 있는 고객분들과 관리하고 있는 고객분들, 그리고 MTN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세운 재무 목표가 지금부터 7년 후에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는 날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무엇보다도 재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 목표를 굉장히 많이 적으셨을 텐데요. 이 모든 재무 목표를 이룰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소득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도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 목표를 작성하신 다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게 덜 중요한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재무 목표를 설정할 때는요, PP처럼 선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PP처럼 설명한 목표는 어떤 목표일까요? 스마트한 목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한 목표란요, 구체적이고 개수 가능적이고 달성 가능하고 의미 있고 시한이 있는 목표를 말합니다. 제가 개인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5년 후에 1억을 모으겠습니다. 또는 10년 후에 1억을 모으겠습니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이 목표를 스마트한 목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후에 1억을 모으겠다. 10년 후에 1억을 모으겠다. 이 목표를 스마트하게 바꾸면요, 10년 후에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 2, 3학년까지 6년간은 교육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좋은 아파트에 들어갈 계획을 잡습니다. 지역은요, 대전의 서구에 있는 둔산동 모 아파트 몇 동 몇 호의 아파트를 구입할 거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1억 원을 모을 것이라는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면, 그리고 이런 스마트한 목표를 세운다면 보다 목표 달성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 MTN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다 스마트한 목표를 오늘 세워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재무 목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 자금을 가장 빠르게 모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6개월 후나 1년 후에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자동차 자금을 모은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구입을 한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과 노트북의 바탕화면에는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자동차 사진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어떤 상상을 하나요? 내가 구입한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거나 가족들과 먼 곳에 놀러가는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겠죠. 이것처럼 늘 꿈꾸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다 목표를 달성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생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재무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요. 3년 이내의 목표는 단기적으로, 3년에서 10년까지는 중기적인 목표로, 7년에서 10년까지는 장기적인 목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분한 다음에 재무 설계사나 재무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목표와 목표에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금 중에서 장기 자금 2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 자금과 노후 자금을 준비해 볼 텐데요. 자녀 교육 자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녀가 2살이고요. 우리 아버지의 나이는 30살입니다. 그리고 18년 후에 첫째 대학 입학 시에 우리 아이의 나이는 20살이 되고 아버지의 나이는 46살이 되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 원이고요. 총 8학기니까 현 시점에 필요한 자금은 4천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가는 시점에 대학교 등록금 평균 인상률이 8%로 한다고 한다면 총 9,300만 원이라는 교육자금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18년 후에 8%의 수익 시 9,300만 원을 만들려면 매월 15만 원의 저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신다고 한다면 월 저축액을 더 높이시면 되고요. 목표 수익액을 좀 더 높이신다고 한다면 저축 여력은 더 적게 하셔도 되겠죠. 우리가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한다면 30년 후에 우리의 은퇴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은퇴 이후에 월 200만 원씩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0년, 현 시점에 필요한 자금만 7억 2천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60년 이후에 은퇴를 하게 되면 당신의 30년은 어떻게 준비할 건가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의 재무 목표, 노후 자금, 은퇴 이후에 어떤 기본적인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고요.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면 300만 원에서 350만 원,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죠. 각 개개인마다 은퇴 생활의 준비는 틀릴 거고요. 목표 금액도 틀릴 겁니다. 이처럼 결혼자금, 내 집 마련 자금, 자기개발, 대학 등록금 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인생의 5대 자금 또는 7대 자금이라고 하는 자금들을 이제 모으셔야 될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 자금들을 모아야 될까요? 평균적으로 한 2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능력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까요? 희망으로만 가능할까요? 지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기회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반영하셔야 되고요.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느끼는 행복지수를 늘리셔야 되겠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인생의 자금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돈을 모아야 됩니다. 돈을 모으려면 어떤 걸 해야 되죠? 저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축과 소비에 대한 개념의 명확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축과 소비, 어떤 의미인가요? 같은 의미인가요? 다른 의미인가요? 저축과 소비는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죠. 왜 그럴까요?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 소비는 적게 됩니다.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저축은 어떨까요? 적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반대의 개념인데요. 이 두 개의 개념이 같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MTN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저축을 왜 하고 있나요? 3년 후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는 5년 후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목표를 달성한다고 한다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결국에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축은 미래의 소비라고도 하고요. 소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소비는 어떤 소비라는 거죠? 현재의 소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과 소비는 같은 소비라는 거죠. 이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과소비라는 개념 어떻습니까? 과소비는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죠. 하지만 현재의 과소비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한번 과소비를 하는 지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축을 미룹니다. 한 달 후에 하죠. 또는 1년 후에 한번 계획해 보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는 왜 저축을 미루게 될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1년은 365일인데요. 우리는 1년 365일 동안 계속해서 저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달에 우리는 몇 번 저축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달에 통상적으로 한 번 정도밖에 못하게 되죠.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저축을 합니까? 12번 정도 할 수 있죠. 10년이라고 하면 120번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저축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번의 저축의 기회, 두 번의 저축의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저축이 어려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돈 모으기가 왜 어렵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저녁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영화를 본다거나 술을 한잔 하자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유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가게 되겠죠. 소비는 어떻습니까? 본능적인 행동이고요. 저축은 비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축이라는 건 본능을 억제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저축할 건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축과 소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적은 급여로 무슨 재무 설계를 하느냐, 고액 자산가들만이 재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재무 설계 관점에서 우리의 급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9만 2천 원이라는 월급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로소득으로 일을 해서 벌지 않는다고 한다면 은행에 8억 원을 3% 예금에 넣었을 때 매월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을 말합니다. 그만큼 어떤 의미죠? 우리 몸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급여가 111만 5천 원이라는 월급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10억 원을 3% 예금에 넣었을 때 매월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입니다. 우리 이렇게 소중한 급여를 건전한 재무 설계를 통해서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연금으로 165만 5,300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연금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택가격으로 7억 원의 가치가 있어야만 종신연금으로 165만 5,300원을 역모기지론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은퇴 시점에 7억 원의 주택을 준비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우리가 노후연금을 준비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축과 소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월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축을 왜 할까요? 저축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자 때문에 저축을 하게 되죠. 우리가 만약에 은행에 연 5%짜리 1년 적금을 5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원금이 600만 원이죠. 그렇다면 이자는 얼마가 나올까요? 30만 원일까요? 또는 10만 원일까요? 정확하게 13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적냐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적당하다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13만 원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월에서 12월까지
저축을 한다고 한다면 1월에 들어간 50만 원은 12달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2달 중에 12달. 그래서 2만 5천 원의 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2월 달에 넣은 5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한 달간 안 들어가다 보니까 11달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2,900원이 나오게 되죠. 쭉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12월에 한 달 넣었던 돈은 어떻게 될까요? 2,075원이라는 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합쳐보면 16만 2,500원의 이자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이자로 돌아오는 건 13만 7,475원이게 됩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이자도 하나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를 내게 되죠. 15.4%를 내게 되면 우리에게 13만 7,475원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매월 우리가 받는 이자는 얼마일까요? 11,456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 전문가들이 생활비 10,000원 또는 20,000원씩 아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활비를 10,000원씩 아낀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매월 50만 원씩 저축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고요. 생활비 4만 원을 1년 동안 아낀다면 월 200만 원씩 저축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몇 프로로 오르고 있나요? 물가는 4%로 오르고 있죠. 또 교육비라든가 사교육비 같은 경우엔 6%와 8%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서 이자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더 많이 오르다 보니까 화폐 가치에 하락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재무 설계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돈 모으시기 어떻습니까? 라는 제가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돈이 모이질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저축을 하는데 돈이 안 모일 수 있나요? 돈은 당연히 모이게 됩니다. 그 내막을 살펴보면요. 어떤 의미냐면요. 원금에서 모이지 않는다고 하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원금에서 돈이 잘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은행에 저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야기는 IMF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IMF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98년도에는 수신금리가 2자릿수였습니다. 현재는 한 자릿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수신금리와 물가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물가를 따라잡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재테크라는 용어가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근검 절약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가 금리를 역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기본적으로 근검 절약, 그리고 재무 설계는 필수의 시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님 시대에 돌아간다면 내가 더 부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IMF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0만 원씩 1년 동안 이자를 넣으면 얼마가 나올까요? 현재에는 한 13만 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 부모님 시대에는 얼마가 나올까요? 100만 원이 나올까요? 200만 원이 나올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는요. 57만 7,375원이 나오게 됩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근검 절약은 필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재테크에 열광하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려고만 하지 생활비를 조절을 해서 더 큰 돈을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돈을 모으지 못한 이유를 원인은 저금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현재 금융자산으로 10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1년에 3%짜리 은행 예금에 넣어두면 연 이자로 2,500만 원, 월 이자로 210만 원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액 자산가들은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도 이자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돈은 왜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자산 형성 시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산 형성 시기는 어떤 걸까요? 우리는 종잣돈을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자산의 형성 시기는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하지만 부자들은 반드시 자산 형성 시기를 거쳤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걸 꽃에 비유를 많이 하죠. 그러면 꽃이 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떤 걸까요?
빛일까요? 아니면 물일까요? 영양분일까요? 반드시 필요한 건 씨앗이겠죠. 그래서 이 씨앗을 어떤 거라고 할까요? 씨드라고 하죠. 그래서 종잣돈을 영어로 시드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자산 형성 시기를 통해서 종잣돈을 계획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기본적인 재무 설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이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산 형성 시기의 필요성과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재무 설계 7가지 원칙과 재무 설계 4단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설계 7가지의 원칙. 1원칙입니다. 먼저 가계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100원, 200원 작성하다가 100원, 200원 어디에 썼는지 모르다 보니까 가계부 작성을 실패하게 되는데요. 가계부를 작성하는 목적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올해 2011년 가계부를 작성해서 2012년을 계획하기 위해 준비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지출하지 않아도 된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계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은요. 4개의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월급 통장, 소비 통장, 그리고 투자 통장, 그리고 예비자금 통장을 만들어서 나만의 재무 시스템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3원칙은요. 월급날 급여 통장 영원 만들기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각 재무 목표에 맞는 통장들의 자동이체를 통해서 월급 통장이 영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4원칙은요. 예비자금을 만드는 거죠. 예비자금은요. CMA를 만드셔서 활용하시기를 이야기를 드리고요. 긴급 예비자금으로는 월 생활비의 3개월 또는 6개월의 자금을 모으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예비자금을 꼭 모아야 되나요?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럼 저는 역으로 질문을 드리죠. 만약에 현재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전혀 손대지 않고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다는 이 3가지 전제 조건 하에 월 생활비가 갑자기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몇 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한 달을 버틸 수 있다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한 달도 채 못 버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금융 전문가를 만나서 좋은 포트폴리오를 제안받아도 예비자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비자금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4단계는요. 늘 강조하는 소비성 지출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불필요한 소비가 지출이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신용카드를 없애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포인트 때문에 신용카드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요. 포인트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데트 통장을 없앤다거나 부채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6원칙은요. 통장 쪼개기를 통해서 목돈 또는 종잣돈을 마련하는 겁니다. 통장 쪼개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을 모으고 2,000만 원을 모았을 때 각 목적에 맞는 자금별로 나누어 놓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기 쉽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각 목적별로 통장을 나누어서 그 목적에 맞는 자금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7원칙은요. 분기마다 점검하는 겁니다. 분기마다 재무 목표가 변경될 수도 있고요. 금융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목표를 확인하고요. 현금 흐름을 체크하고요. 가계부를 점검하고 긴급 예비 자금이 확인하는 여러 가지 분기마다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의 재무 원칙,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반드시 지키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명의 부자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분들 역시 이 7가지 원칙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우리 MTN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린 이 7가지의 원칙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설계 4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재무설계를 진행하는 건데요. 재무설계 1단계, 전략의 수립입니다. 전략의 수립은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스마트한 목표로 전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각 필요한 금액을 정하게 되는 이 전략의 수립은 조금 전에 살펴봤고요. 전술의 수립은 재무설계사나 재무상담사와 상담을 통해서 현 금융 트렌드에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받는 겁니다. 단기적인 거는 안정성에, 그리고 장기적인 거는 수익성에 초점에 맞추면 되겠죠. 현재 나와 있는 상품들 중에 각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상품, CMA라든가 중기적인 상품, 그리고 장기적인 상품, 이렇게 각 투자 배분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25세의 직장인 상담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210만 원이었고요. 저축은 130만 원 정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요. 장기주택 마련저축으로 20만 원, 소득공제 연금저축으로 25만 원, 그리고 변액연금으로 50만 원, 적립펀드로 20만 원, 그리고 종신보험으로 15만 원을 저축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재무상담을 신청하신 이유, 그리고 재무상담에 대한 목표는 어떤 거였냐면요. 2년 후에 결혼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이분이 2년 후에 결혼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각 상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기주택 마련저축 어떤 내용일까요? 장기주택 마련저축은 기본적으로 7년간 저축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소득공제연금저축은요. 10년간 저축을 하시고요. 55세에 연금으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변액연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반드시 12년간 저축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적립펀드는 적어도 3년에서 5년간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종신보험은 어떤 내용이죠?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습니까? 유가족에게 나오는 보상금이죠. 그래서 2년 후에 이분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결혼자금에 맞는 상품이 있나요?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 재무 목표에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받았어야 되는데 재무 목표에 맞는 금융상품을 먼저 설정한 게 아니라 좋다고 하는 상품을 먼저 가입하고 그 상품의 재무 목표를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재무 목표를 먼저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재무 설계 4단계입니다. 실행이죠.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혹자는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하죠. 머리에서 생각했으면 가슴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실행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무설계 4단계 점검과 조정. 목표는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목표를 점검하고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재무설계 7가지의 원칙, 그리고 재무설계 4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서두에 평창올림픽을 이야기를 해드렸죠. 어떻습니까? 우리 7년 후에 오늘 한번 세워본 목표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까요? 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무설계 7가지 원칙과 재무설계 4단계를 알아봤고요. 우리가 시기에 맞는 재무 자금들을 편성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자금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께서 우리에게 3가지의 금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황금, 그리고 소금, 그리고 어떤 거를 주셨을까요? 예,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당장 시작하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늘 우리는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천을 하지 못하는데요. 우리 MTN 시청자 여러분들은 실천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언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내 모습과 자신이 바라는 모습의 차이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 저축을 하지 않고 소비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 그리고 실행에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에서 재무설계 7단계와 그리고 4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원칙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키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설계 원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올해 2011년 초에 인류대학에 들어갔던 분들을 인터뷰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서울대나 인류대학교에 들어간 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영수 위주로 했다. 그리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다.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잤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일까요? 저건 아니다. 꼭 저렇게 하지 않고 더 노력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7가지 원칙을 이야기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7가지 원칙만 실행하게 되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칙은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누구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나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에 대해서 정말 중요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가지 원칙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어떤 게 있었나요? 첫 번째, 가계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가계부는 왜 작성하셔야 되나요? 우리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를 확인하고 그리고 1년간 준비해야 되는 연간 계획을 세워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원칙은 어떤 거였나요? 예비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예비자금은 월 생활비의 3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건전한 재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자금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벤트들이 생긴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예비자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산 관리에 큰 오점이 생기게 되죠. 세 번째 원칙은 어떤 게 있었나요? 4개의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 4개의 통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월급 통장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통장 어떤 의미인가요? 월급 통장에서 소비 통장으로 내 월 생활비를 이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자금 통장은 예비자금 월 생활비의 3배에서 6배를 넣어 놓으시면 되고요. 투자 통장은 어떤 겁니까? 내가 재무 목표에 맞는 투자를 이 투자 통장에서 원활하게 투자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통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재무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재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적인 또 재무 구조를 만들어서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째 원칙은 어떤 게 있었나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었는데요. 소비통장, 월급통장 영업 만들기가 있었죠. 월급통장 영업 만들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월급통장에 많은 돈들이 넣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더 소비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 목적에 맞는 자금들로 나누어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소비로 이어지게 되고 소비 패턴이 무너져서 건전한 재무 설계를 하지 못하게 되죠. 5번째 원칙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소비성 지출을 관리하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신용카드 사용을 좀 억제하고요. 그리고 체크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소득공제 부분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소득공제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신용카드는 소득공제가 20% 되고요. 체크카드는 25%가 됩니다. 그래서 체크카드가 보다 소득공제 혜택도 더 높게 되죠. 6번째 원칙은 어떤 게 있었나요?
종잣돈 만들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종잣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 형성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산 형성 시기는 어떤 건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의 소비를 줄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랬죠. 하지만 모든 부자들은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잣돈을 만들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 부자를 제가 어떤 거에 비유를 했나요? 꽃에 비유를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필요했던 건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TN 시청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씨앗의 돈, 종잣돈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7가지 원칙은 어떤 게 있나요? 예, 분기마다 점검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담사를 만나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상품을 선택하고 상품을 실행에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품을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상품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7가지 원칙은 MTN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무설계 4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재무설계 4단계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1단계는 우선 2단계, 그리고 3단계, 4단계가 있었는데요. 스마트한 어떤 재무 목표를 세우는 데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스마트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세우게 되면 2단계는 전술을 만드는 겁니다. 전술은 어떤 거였나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금융 전문가로부터 제안받는 거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과 조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자산관리의 시작, 재무설계라는 주제를 갖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 MTN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오늘 강의가 끝난 다음에 꼭 인생의 로드맵을 그려보시고요. 멋진 인생을 항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제 100세인데요. 짧으면 짧고 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100세의 인생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무 설계를 통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부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었는데요. 예,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예, 오늘 재무 설계 시작하는 단계에서 하나하나 살펴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MTN 시청자 여러분, 며칠 후면 한가위입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